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비욘디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신경과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고요. 서울시 중랑구에서 서울신내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욘디 채널에서 대한신경과학회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소중한 1시간을 이제 이용을 하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신경과 의사가 들려주는 뇌과학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뇌과학에 대해서 요즘 관심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전에 그 알파고가 그 이세돌 우리 바둑 기사를 이제 이기고 이제 '아 인공지능이 이렇게 많이 발달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근데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결국 우리 뇌, 인간의 뇌의 신경망을 따라서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챗GPT와 같은 이제 언어 기반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이 정말 사람하고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우리랑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것, 대화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야 이게 인공지능이 정말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그걸 알려면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관심들이 커지면서 뇌과학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의사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뇌를 이제 대상으로 이제 뇌에 생기는 어떤 병을 보는 의사들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신경과 의사들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경과 의사들이 이제 뇌과학 관련해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뭐 제가 모든 신경과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미치오 카쿠 선생님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일본계 물리학자입니다. 마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물리학자가 이런 어떤 뇌과학 관련한 책을 썼다라는 게 좀 특이하죠. 근데 이분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탐구를 하고 왔는데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리고 저 우주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외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고, 더 우리의 내적인 어떤 궁금증을 이제 호기심을 안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지능의 근원, 다시 말하면 이제 뇌에 대한 이 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뇌는 왜 우리가 궁금할까요? 우리가 이제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나라는 것이 다른 내가 아닌 것과 구분이 되는 그 생생한 그 느낌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의식이 대체 무엇이며 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정말 근원적인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만 이런 의식이 있는 걸까? 다른 존재들은 의식이 없는 걸까?' 이런 궁금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온도계는 의식이 있을까요? 꽃은 의식이 있을까요? 우리 인터넷 하는 그런 우리 인터넷 연결망을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합니다. 뇌도 굉장히 복잡한 이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럼 월드 와이드 웹도 의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미치오 카쿠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의 어떤 정의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온도계도 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에 따라서 온도계의 눈금자가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온도계는 그런 온도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한 가지 차원의 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꽃도 마찬가지죠. 꽃도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계절에 따라서 온도, 습도, 그다음에 햇볕량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죠. 그래서 적어도 몇 가지 차원의 의식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극단적으로 월드와이드에 또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우리 각각 개 우리 인간 개체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어떤 입력 정보를 주었을 때 출력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월드와이드에 또 의식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식의 어떤 수준, 의식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응급실에 환자가 왔어요. "의식이 떨어져서 왔습니다." 그렇게 와요. 그러면은 의식이 잘 깨어 있다. 그러면은 저 지금 하고 있는 저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주변에 어떤 반응이 오면 어떤 자극이 오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수준은 완전히 명료한 의식이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뭐 오늘 밤 1 시, 2 시가 지나가면 제가 지칠 테니까 막 졸릴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기면 상태라고 합니다. 더 심해져서 아무리 작아져도 못 깨어나요. 그걸 이제 코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깨어 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의식의 수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의식을 살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주변의 환경과 특성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제가 만약에 식물인간 상태라고 한다면은 주변의 환경 어떤 조건들이 자꾸 변해도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제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과 특성을 얼마나 잘 지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 가지 의식의 특징일 겁니다. 또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아닌 것을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의식의 한 가지 측면일 거고 나를 또 타자의 관점에서 요즘 뭐 메타인지라고 하죠. 타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도 사실은 인간이 가진 어떤 의식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신기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 같은 신경과 의사 그리고 또 현대인들만의 어떤 궁금증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제 과거 진화론을 주장한 이제 다윈 선생님을 이제 열심히 옹호해서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토마스 헉슬리라는 영국 생물학자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의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조급하고 쉽게 흥분하는 생체 조직, 다시 말하면 뇌죠. 뇌에서 어떻게 의식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알라딘이 램프를 문질러 요정을 불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신기하다. 알라딘이 램프를 문질러 요정을 불러내는 것도 엄청 신기한데 그것보다 뇌에서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 스티븐 제이 골드라고 하버드의 또 생물학자죠. 이분도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이신데 이 의식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가 어 다세포 생물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햄릿이라는 위대한 소설 그리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히로시마의 핵폭탄에 이르기까지 온갖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의식이라는 보물을 개발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류의 아주 다양하고 정말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의식의 단계를 그러면 좀 따져 봅시다. 왜냐면은 우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제 생물들 중에서 인간만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은 어 이제 뭐 다른 뭐 곤충도 있을 거고 물고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새, 조류도 있을 거고 그다음 단세포 동물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런 단계 좀 의식의 수준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뇌를 보니까 다른 어떤 생물종들 중에서도 좀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의 제일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간의 뇌간 그다음에 손해를 표시를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파충류 종에서도 같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뇌라고 합니다. 요 부분은 우리 그 어떤 본능적인 행동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명령하지 않아도 숨은 쉬어야 되죠.
명령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균형을 잘 잡고 걸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식욕도 생기고 요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죠. 요런 부분들은 어떤 본능을 이제 주관하는 뇌라. 그래서 파충류의 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우리 뇌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제 중뇌, 시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변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계에는 포유류의 뇌인데 포유류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예를 들면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생식 활동이라든지 또 뭐 어떤 사회체 어떤 계급에 대한 어떤 느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높은 위치에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 있구나.'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에 해당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어떤 숭고한 행위를 하죠. 요런 부분도 이런 변형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포유류들이 또 그런 비슷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서도 발견되는. 그리고 또 오른쪽 세 번째 보면은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뇌의 가장 겉껍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라고 부르는 것들 뭐 언어 활동 그다음 계획을 세우고 지각을 하고 요런 부분들 이거는 좀 인간의 뇌에서 물론 이제 영장류에서도 일부 보이긴 하지만 인간의 뇌에서 훨씬 더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렇게 뇌를 이렇게 사 세 단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게 합쳐져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뇌가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트렌드가 많이 이제 지난 이제 가설이긴 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의식이 어떤 뇌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의 어떤 동물들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이 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의 미래를 쓴 미치오 카쿠 저자는 인간의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물체임에 틀림이 없고 더 신기한 거는 고작 20-30 와트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지 않지만 매우 뛰어난 능력을 이제 발휘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인간의 뇌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뭐 실제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이제 뭐 챗GPT 같은 이제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비싸고 복잡한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되며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더 굉장히 또 특징적인 거는 미래를 또 시뮬레이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진화 과정에서 어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서로 협동해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미리 잘 예측을 해서 잘 대응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뇌가 바로 이 예측하는 기계로서 진화상의 어떤 이득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왔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인간 인지와 AI 인지 이거를 예를 들면 얼굴을 알아보는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뒷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근데 AI한테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글 포토에 보면은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이제 분류를 쫙 해 주잖아요. 이것도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얼굴들을 학습을 해 가지고 또 그 학습을 할 때 뭐 인간이 이제 쓰는 어떤 전력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전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신경과 의사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올리버 섹스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이 올리버 섹스 선생님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약간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셨거든요. 이 올리버 섹스 선생님은 신경과 의사이자 이제 어떤 의학과 관련된 작가 또 자기의 에세이들을 정말 좋은 문장력을 가지고 쓰신 유명한 작가십니다. 이분의 이제 글을 보면 뇌신경 질환을 가진 환자한테 굉장히 따뜻한 신경과 의사입니다. 또 우리 뇌신경에 병이 생기는 그런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쉽게 설명해 주는 어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가진 뇌신경이 정말로 얼마나 신기한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 기적적인 사실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오른쪽 그림에도 보면 나오지만 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외에도 뭐 편두통이라든지 어웨이크닝 요런 편두통과 파킨슨 환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썼고, 이제 어웨이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동적인 영화로도 만들어서 로버트 드니로, 로빈 윌리엄스 같은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면, P 박사라는 어떤 이상 "요즘 좀 행동이 좀 달라졌다." 이런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신경과 의사였던 올리버 섹스 선생님을 왕진을 부릅니다. 그래서 P 박사한테 이렇게 좀 잘 보니까 실제로 우리 뇌 안에 어떤 병이 생기면 이제 약간 마비가 생길 수도 있죠. 마비가 생겼을 때 이제 발바닥을 이렇게 살짝 긁으면 발가락이 원래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오므라져야 되는데 위로 이렇게 벌어지는 걸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바빈스키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빈스키 사인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아 피 박사한테 뇌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한테 장미를 한번 보여줬어요. 장미를 보여줬더니 이 피 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약 6 인치 길이의 길쭉한 녹색 물체가 붙어있는 복잡한 빨간색 물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우리는 마치 장미인 것 같은데, 이 피 박사는 장미라는 사실은 끝까지 모르다가 이 냄새를 한번 싹 맡게 줘요. 그랬더니 이제 눈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냄새를 보고는 '아 이거 갓 피어난 장미로구만.'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갑을 보여줬더니 장갑은 5 개의 주머니가 달린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지, 이 장미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장갑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물체라고 딱 장갑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의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내도 보면은 이제 아내가 머리가 이렇게 있고 양 어깨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제 헤어지면서 아내를 마치 모자라고 착각을 하고 모자를 아내 머리를 탁 잡고 모자를 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알지만 아내라는 어떤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아내라는 의미를 가진 어떤 존재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얼굴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눈이 2개가 있고 이제 뭐 눈이 이렇게 이 정도 벌어져 있고, 아 이 사람은 얼굴이 길쭉하고 아니면 얼굴이 동그랗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고 또 심지어는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태. 그걸 바로 얼굴 실인증이라고 합니다. 이 얼굴 실인증은 왜 나타나냐면 우리 요 왼쪽 그림의 두뇌를 보면 어 그 화살표 보이죠? 여기 뒷부분 여기가 우리 뒤어 우리 뒷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두엽이라 그러거든요. 요게 시각 피지라고 합니다. 눈에서 들어온 어떤 시각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위로 가는 경로가 있고요. 아래로 가는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요 위로 가는 경로를 느린 경로라고 합니다. 느리지만 굉장히 이제 논리적이고 또 어떤 문제를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시스템 2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이거를 좀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요런 요 아래쪽 경로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빠른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알아차리는 경로는 이 빠른 경로인데, 여기에 어떤 병이 이 피 박사는 생겼으니까 위에 어떤 요 대상 내가 시각적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정확하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존재인 건지를 알아차리는 거는 불가능했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요런 어떤 모티브를 바탕으로 유명한 SF 작가 테드 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컨택트라는 이제 재미난 SF 영화, 이거를 이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이거 작가입니다. 이 테드 창이
SF 소설집을 보면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TMS 장비를 이용하여 실미증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아까 얼굴 실인증을 프로소파그노지아라고 했는데 에이그노지아는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이걸 실인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칼리는 이제 예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이제 실미증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기술을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뇌의 특정 부분을 조작을 했더니 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판단하는 거를 못하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모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상대방을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이 기술을 이용하면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외모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런 기술이 만들어졌고 요거를 이제 인간 사회에 적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자충우돌하면서 결국엔 다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관점이 무엇이냐. 이제 올리버 섹스 선생님이 얘기했던 얼굴 실인증이나 이런 테드 창 이제 SF 작가가 만들어낸 이런 부분들이 우리 뇌의 특정 부분에 어떤 조작을 한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능력을 강화시키거나 무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왔던 어떤 그런 과정이 그러면 뇌에 의해서 어떤 물질화된 어떤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어떤 나의 어떤 자유의지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어떤 인지 기능 같은 것들이 다 조작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그런 가정들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존엄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라고 배웠는데 그냥 다른 어떤 물체, 다른 동물과 별다를 게 없단 말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좀 재미로 제가 가져온 건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에반게리온 작품에 보면 에이티 필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에이티 필드는 이제 다른 누구도 이 침범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 이거를 이제 지켜주는 벽입니다. 그게 바로 에이티 필드인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없다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이 신경과 내용, 뇌과학 내용을 보다 보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과 욕망, 희망 그리고 매일 결정한 수많은 선택과 같은 생각들 이런 것들은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소중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건데 이거는 뭐 뇌 과학에서 얘기하는 뭐 뉴런 뭐 신경막 이거하고 사실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런 것들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떤 자유주의야말로 현대 민주주의가 이게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토대인데 "이게 다 흔들린다는 거야?" 라는 어떤 우리가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런 어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외부에 있는 별이 이 지구를 가운데 놓고 다 돌아가는 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천동설이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라는 과학자가 그 고정관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 지구는 수많은 이제 어떤 중심을 돌고 있는 별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걸 이제 코페르니쿠스 원리,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물질과는 상관없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인류 원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우리 뭐 신경과 의사라든지 아니면 뇌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코페르니쿠스 원리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맞춰 가지고 이제 철학도 어떤 이런 신경과학의 이제 토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경철학인데
인간의 정신 현상과 의식을 비물질적 실체가 아닌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뇌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 정서, 사고 등 모든 정신 활동이 뇌의 전기화학적 신호 패턴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신경 철학의 기본 이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이 나오면서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인간의 사고를 굉장히 비슷하게 모방하고 어떤 면에서 더 인간다운 어떤 사고를 하는 이런 AI를 보면서 사실은 더 이 신경 철학은 점점 더 그 논리가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AI는 인간 뇌의 구조적, 기능적 속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AI를 구현하는 반도체는 우리 어떤 뇌처럼 이렇게 굉장히 병렬적이고 아주 다양한 어떤 연결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아주 다차원의 확률로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 뇌의 구조적 기능적인 속성을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고 무엇을 기반으로 판단하는가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한계는 없을까? 그리고 또 이게 결국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칼리하고 노자 같은 어떤 그런 기술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쳤죠. 이런 것도 혹시 이런 인공신경망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윤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곳이 이제 바로 신경철학 그리고 신경윤리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 생각, 감정 요런 것들이 우리 뇌를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인간 뇌를 이제 물질화된 신체를 바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또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또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1800 년대 후반에 이제 뇌를 이제 현미경으로 계속 들여다보면서 뉴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뉴런은 이제 신경세포 다시 말하면 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뉴런입니다.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다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이제 뇌과학자 두 명이 있었는데 이제 산티아고 라몬 이 칼이라는 선생님하고 그다음 카밀로 골지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칼 선생님은 이 뉴런을 하나하나 파헤쳐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뇌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이제 부분적으로 더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더 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한 거를 이제 뉴런 독트린, 뉴런설이라고 했고요. 또 카밀로 골지 선생님은 뉴런을 이렇게 현미경을 보다 보니까 뉴런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다른 뉴런들과 수없이 많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고 이건 마치 우리가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연결점을 가진 그물과 같아. 그래서 이 그물을 이해해야 전체적인 이 그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이제 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신경 그물설, 네트워크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두 가지 사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입자 단위까지 쫙 다 나누면은 이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고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봐야지 우리가 더 정확하게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야라고 보는 걸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그 칼 선생님과 골지 선생님의 설을 보면은 이제 마치 과학의 두 가지 사조의 또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네트워크설도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공신경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도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약간 부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네트워크설조차도 환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제 신경철학자 폴 처칠랜드가 이제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인데요. 폴 처칠랜드가 약 22여 년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뇌, 이성의 엔진, 영혼의 자리." 제목이 너무 멋있죠. 그런데 이제 요 뇌를 철저하게 이제 물질적으로 분석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복잡한 물질적 시스템이고 이 작동은 아까 전에 그 토마스 헉슬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우 신비로 보이지만 실은 전기화학적 신호의 패턴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이런 어떤 인지적 특성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특징과 패턴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보이는 이걸 노트북이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이걸 내가 노트북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아 얘는 예를 들면 이렇게 화면이 네모난 화면이 있고 밑에 키보드가 있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슷한 노트북들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얘는 노트북이야.'라고 저는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또 전혀 새로운 신제품 노트북을 이제 본다 하더라도 나는 노트북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새로운 상황에서도 관련 정보를 즉각 회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가 이제 제가 눈으로 보이는 수많은 이제 여기 정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 노트북에만 집중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라는 아주 특징적인 게 아니고 뭐 자녀의 목소리라든지 솔잎 냄새 같이 아주 미묘하고 정의할 수 없는 감각조차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게 이제 알아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면 다양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걷기를 예를 들면 발을 뭐 이 정도 올리면은 이 정도 계단에서는 문제가 없이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단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남들과 구별되는 자아가 있죠. 이 자아도 '나는 어떻게 해서 나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뇌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이 확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냅스 연결마다 이제 강하게 연결되는 정도가 0과 1이 아니겠죠.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하게 접속이 되고 시냅스마다 어떤 경우는 작게 하는데 이거를 보수적으로 한 10 단계 정도라고만 해도 10의 100조승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얘기는 우리가 뇌 크기가 한 1 리터 쪼끔 넘거든요. 이 뇌 부피가 1 리터 쪼끔 넘는 부피에 다 꼬깃꼬깃꼬깃 들어가서 요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가능성의 공간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요 입력층은 우리 뇌의 감각기관과 감각신경에 해당하는 거고 은닉층은 이게 우리 인공신경망을 보시면은 그 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중에 출력층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보다 추상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더 우리가 원하는 우리 더 인간과 더 닮은 어떤 판단이라든지 결정, 행동, 운동신경으로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얼마나 더 패턴이 만들어질 때 가중치를 둘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 뇌에서 시냅스가 얼마나 더 강한 연결성을 가지느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다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뇌에서 시각 인지를 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이 망막에서 만들어진 요 어떤 망막 활성 패턴들이 중간에 이제 외측 무릎팩이라는 부분을 한번 거치면서 시각 피질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활성 패턴이 망막 활성 패턴과는 쪼끔 더 다른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요게 한 번 더 거치면서 피질에서의 활성 패턴이 또 만들어지고 아까 전에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로 같이 이제 더 다른 피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더 의미 있는 더 패턴들로 더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요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을 이제 밝혀낸다 할 때 코의 넓이, 눈의 간격, 입의 크기 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다 범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보면 이 세 가지 범주만 있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다양한 개수의 차원들로 더 이루어지니까 요거는 이제 미흡한 얼굴 공간 3 차원으로 미흡하게 이제 표현했다라고 해서 3 차원의 미흡한 얼굴 공간을 표현을 한 것인데 예를 들면은 이 공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이제 케네디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클린턴 대통령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들과 그 중간에 애매한 얼굴로 이 3 번하고 4번 보면 이분이 클린턴인지 아니면 케네디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네. 뭐 이런 중간 단계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범주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 폴 처칠랜드는 이게 벡터가 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차원의 벡터들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범주화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범주화가 되면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추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건데, 실제 얼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얼굴들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얼굴을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 첫 번째 층에서는 입력 이미지가 오고, 두 번째 층에서는 얼굴 공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연 여잔지 남자인지, 얼굴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누구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결국엔 쭉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화되고 추상화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계속 한쪽으로만 가면은 사실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들어온 어떤 패턴의 결과가 다시 이 앞쪽으로 돌아가서 '아 이게 맞나?' 계속 그 오차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역전파한다 그러고, 그리고 다시 또 만들어져서 더 최적화된 결과가 나오는 걸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부분들을 다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과정이 우리 뇌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사이 뉴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뉴런들 사이사이에는 사이 뉴런이 있어서, 그게 알고 보니까 억제성 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억제성 뉴런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우리가 뇌가 어떤 인지 활동이 훨씬 더 정확해지는구나.' 이렇게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정교해지고, 마치 의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경험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 모르다가 환자를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돼서 또 다양한 환자들을 보면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능숙한 의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학습 과정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를 활성화시키고 추상화되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맞는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아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나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지각의 과정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정말 이성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같은 행동을 해도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어떤 과정에서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맥락에서는 '아 이거는 같은 행동을 했지만 나쁜 도덕적으로 이제 비윤리적인 행동이야.'라고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토머스 쿤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통찰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철저하게 이제 이상적이고 굉장히 어떤 이 우주에 돌아가는 어떤 원리 원칙들이 분명히 있고 법칙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는 어떤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꾸 우리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종류의 벡터가 활성화돼야 되고, 다른 종류의 추상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면, 이게 뭐 최근에 있었던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리사 펠드만 베럿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하버드 의대 이제 뭐 법철학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인데, 이분은 그런 높은 복잡성뿐만이 아니라 이 추상화를 더 정교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뇌의 물리적 형태가 아닌, 예를 들면은 사물의 기능,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장갑을 보여줬을 때 장갑의 모양이 뭔지 그 피 박사는 정확하게 알지만, 장갑이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진 의미를 가진 어떤 물체라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장갑이라는 거는 내가 추울 때 이거 해야 되고, 어떤 다른 날카로운 어떤 물건을 잡을 때 내 손을 보호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이런 거 다 의미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협력, 모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추상화들이 서로 공유가 된다면, 그동안에 있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도 뇌과학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 안토니오 다마지오 선생님이 또 쓴 책이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뇌인데, 이거는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가진 어떤 인지에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 감정에 대해서 우리 감정은 좀 인지하고 또 다른 게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성과 감정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감정조차도 어쩌면은 '인지와 같이 신경망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당시에 이제 데카르트라는 이제 스피노자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철학자는 우리가 신체는 신체대로 있고 우리의 어떤 정신은 정신대로 따로 있는 거야.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따로 있는 거야라고 심신 이론으로 주장했던 데카르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쪼끔 지나서 이제 스피노자 선생님은 마음과 몸을 서로 다른 실체의 바탕 위에 놓지 않는 그런 어떤 시각을 에티카라는 저서에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토니오 다마조 선생님이 이 스피노자의 뇌를 가지고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셨는데, 아직 감정은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어떤 인지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즉슨 다시 소크라테스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뇌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뇌과학을 이제 전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의사들 중에서 이제 이런 뇌를 이렇게 뇌에 생기는 병을 보면서 뇌과학에 관심이 생긴 신경과 의사로서 우리 다른 여기 비욘디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리고 만약에 또 어떤 신경과에 관심이 있는 어떤 환자나 가족분들이 있다면 이 뇌과학을 꼭 공부하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저께 밤에 이제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2 학년인데 이렇게 카네이션을 저한테 선물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내가 고맙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부모님들 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실시간 질문 하나씩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 얘기만 한다고 이제 질문을 이제서야 읽게 돼서 죄송합니다. 58세 남성이시고 뇌가 조금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가요? 뇌가 조금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이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검진에서 MRI 이제 그 영상을 이제 판독을 해 가지고 이제 뇌가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위축, 그 피질, 그 겉껍질이 얼마나 이제 위축되었는가를 따져 보더라고요. 아까 강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 우리 뇌의 이제 겉껍질, 피질 요런 부분들은 이제 인간의 뇌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죠. 어떤 논리적 사고라든지 인지라든지 어떤 언어 기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미래를 잘 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관장하는 부분인데, 이게 위축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아 이거 좀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가설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거를 이제 검진상으로 증상이 없는 분한테 이거 검사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치매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아밀로이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물론 아밀로이드가 이제 사실은 치매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뇌에 이제 그 침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침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이제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활 습관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금연금주하셔야 되고요. 또 보다 더 많은 사회적 활동, 그리고 또 보통은 또 외국어 배우기 아니면 뭐 악기 배우기, 그다음에 악기 연습하기, 그리고 뭐 이런 그동안 공부하지 않았던 다른 분야 공부하기. 내가 공부도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이제 인지 예비력이라는 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예비력이 늘어나면 그런 뇌의 어떤 겉껍질이 이제 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밀로이드가 위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 예비력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까지 이제 증상이 안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면 이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꼭 지금부터 금연 금주하시고 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뇌신경염증으로 2022년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복시가 두 번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뇌신경염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어떤 뇌신경염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뇌신경염증성 질환들이 결국에는 좀 반복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이 반복되는 원인이 뭐냐면은 우리 뇌에서 보통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바이러스를 이제 죽여서 없애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인식이 돼 버린 거예요. 뇌신경에다가 이 뇌신경을 적이라고 인식을 하고 뇌신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인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뇌신경염증을 이제 특화해서 열심히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선생님을 한 분 딱 정해 가지고 아마 이때까지 치료받으면서도 분명히 이제 그런 선생님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과 이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계속 조언을 받고 이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최대한 어떤 스트레스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재발하니까 스트레스를 좀 멀리하고 이렇게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드 논문에서 종합 비타민이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종합 비타민이 뭐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간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교과서적으로 정말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근거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누가 선물을 해 주면은 종합 비타민 계속 먹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내가 큰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사는 것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 인지 예비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먹는 어떤 비타민 요런 어떤 특정 약 이런 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계속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의 뇌와 다르게 가진 특성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파유류 파 파충류, 포유류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뇌 이론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이 다른 동물은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아까 얘기했던 조류, 어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이 어떤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초기에서부터 있어 왔던 어떤 그런 생명체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어떤 연체동물 문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어는 우리와 같은 뇌 구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로 다르게 그 종마다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걸 공부하려면 또 더 어렵죠. 하지만 그런 다르게 생긴 뇌를 가진 동물들도 그 뇌 신경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다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 또 심지어는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뇌의 어떤 뇌가 가진 네트워크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공통된 특징이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뇌전증은 났을 수 있나요? 뇌전증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뇌전증이 어떤 정말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생겨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뇌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징적인 어떤 뇌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뇌전증 근본적으로 처리가 이렇게 치료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없이 생기는 그런 뇌전증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사실은 뇌전증 없이 조절된 상태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뇌전증 환자시라고 한다면은 이제 뇌전증을 이제 전문으로 보시는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열심히 또 치료를 하고 약을 그때그때 잘 조절을 받으시고 생활 습관 교정을 받으시면은 뇌전증이 없는 상태로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무릎 수술을 2년 전에 마취하고 했는데요. 머리가 좀 멍한 기분이 들어서 알포틴 좀 이게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네 뭐 알포틴이 아마 우리 뭐 우리가 우리 뭐 뇌 영양제라고 많이 불리는 뭐 글레아틴이 뭐 이런 약들 제제인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뭐 복용해서 부작용 있는 약 아니고 실제로 효과를 보셨다고 한다면은 뭐 계속 복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보험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좀 뭐랄까 이제 보험으로 이제 본인 부담금 쪼끔만 내고 할 수 있게 했는데 이제 곧 이제 선별급여로 이제 돌아가서 본인 부담금이 좀 비싸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시고 지금 좋아졌으면 굳이 또 끊어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진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지럼증 MRI 찍었는데 MRI 결과 이상 없는데 혈관 CT 그쵸. 보통 MRI 할 때 이제 MR 이제 혈관 검사를 이제 하는데 혈관 CT를 왜 또 따로 찍는다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검사 이제 그 오더를 내신 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MRI 통해서 같이 이제 찍을 때 MR 혈관 사진 찍는데 어쩌면 뭐 뇌 혈관 CT가 아니라 또 다른 쪽 혈관 CT가 아닌지 그 부분 좀 저는 약간 추측이 되는데 그 부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꼭 한번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심이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부족한 강의였지만 저희 신경과 의사를 좀 잘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 되는 강의였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기회에 또 저희 또 신경과 의사 선생님들과의 또 비욘디 또 채널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